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민주화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해외 사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주의의 뿌리를 둔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았고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유고 노동자 자주관리, 스웨덴 임금노동자 기금, 2차 대전 후 독일의 공동결정제, 경제민주화로 망한 베네수엘라 등 경제민주화의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경제민주주의가 시대 착오의 산물로 증명되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성영남 안양예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정부의 무분별한 평준화 정책과 수시로 바뀌는 땜질식 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수준과 신뢰를 이미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부재는 학력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재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 특성상 교육이 가진 역할이 어느 것보다 막중할 텐데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없고 부실한 원격 교육이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황영남 안양예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영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셔서 어쨌든 저의 그 부족한 식견이나 아마 교육에 관련 이야기 듣고 토론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좀 특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는 특히 선진국에서 교육계는 보수 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전부터 보수라는 말보다는 진보라는 말이 더 교육 정책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을 중시하지 않았던 보수 세력의 잘못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보수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과오로 진보들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를테면 17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15명이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되는 이런 일 때문에 교육정책은 완전히 진보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교육계를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떠오르는 교육에 관한 한 현안들 가운데 한 7가지 현안을 정리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초중고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력의 개념을 기초학력이 이제 부진 학생이 늘어난다 하니까 학력은 쉽게 말해서 국영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학력이 아니라 인성이 포함되는 종합적 학력이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지속적 학력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회피 이론을 만드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학력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4년에 표지평가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했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전수평가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전부 다 한번 시험을 보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점점 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도에 다시 표지평가로 변경이 되고 이제 와서는 시도별로 선택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그게 무슨 학교 평가나 학생들의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고 관심 있으면 다운받아서 평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줍니다.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어쨌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도 실행했다. 이런 걸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가 하면은 진보교육감이나 일부 교원단체들은 시도 간이나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학급 간 학력 격차가 심해지니까 이거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말자. 학업 성취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또 일제고사다. 이런 말로 해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불만을 갖는 학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또 학교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 학교인지, 또 어느 지역의 교육감이 학력 향상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고 있는 것, 또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지금 현재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국가 수준으로 국가에서 세금 받고 교육 예산을 투자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급별로 또는 학년급별로 또는 교과별로 최저 학력 수준을 교육과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금을 주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은 여기까지는 달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는 중학교 2학년은 여기까지는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국가도 책무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게끔 학력이 도달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일종의 각오 표시이자 목표 제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문제은행식 만들어서 얼마 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은행식 구축하려면 2, 3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미 민간업체에서는 이게 학력평가 척도가 다 있습니다. 민간에서 있는 걸 국가교육기관에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만들어서 누구든지 되면은 언제든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래야 이 평가하고 난 다음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맞췄을 때 국가에서 요구한 수학 수준 도달한 학생이 98%다. 우리 학교는 100%다. 또 A 학교는 영어 수준이 75%밖에 안 됐다. 이런 거를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학력 지도가 아이들의 공부 학습 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걸 참고 자료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교육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깜깜이거든요. 입소문으로만 어디 고등학교 보내면 대학을 잘 보냈나더라. 어디 고등학교 가자. 이 지역의 어디 학교는 좀 더 남녀공학이다. 여학생만 있다. 고등학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학교의 교육력이 어떤지를 수요자 입장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좀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없애는 지름길이 될 거다. 학교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도 노력할 거고, 이를테면 그런 학교가 낙인 찍히지 않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대책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올해부터 원격 교육이 전반적으로 시행돼 가지고 아마 오늘 이제 성적표 나눠졌습니다만 어저께 수능 발표가 됐죠. 상위 한 10% 1, 2등급 수능 1, 2등급 애들한테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되고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력이 처지지는 않지만은 보시면 3, 4등급 성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위권 학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중위권 학생들이 중하위권으로 다 떨어지고 3등급, 4등급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갔어요. 2등급보다는. 그러니까 원격 교육 시행이 돼가지고 학력 격차가 많이 심해졌다.
이게 왜 그런가? 교육 여건과 학습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더 커졌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에서 학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고 공부를 뒷받침해 주고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 학생들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여할 수가 없죠.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컴퓨터 게임에 몰입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이 기본생활지도가 돼야 인성지도도 되는 건데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생활지도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만나는 짧은 시간만 지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게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특히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각기 이렇게 적기 교육을 받아야 그 학교 급별로 이 학생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성장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적기 교육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학교를 안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2주 간격으로 원격을 연기하니 뭐 대학을 연기하냐고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2, 3일 남겨두고 발표한 게 올 초였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반가량 6번을 대책을 발표하고 연기합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비체계적입니다.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있고 방송통신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격 교육을 준비하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또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됐는데 그걸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활성화되면 공교육의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본 거죠.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교사들의 기득권이 좀 침해당한다고 봐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법화 시켜주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는 원격 교육도 교육과정 운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서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중위권이 없어졌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할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저 출석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면 그만인 거죠. 또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어놓고 공부 안 하고 끝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원격 교육 시행이 우리는 무대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정책을 빨리 통합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없어져도 대면교육과 원격 교육이 통합하면서 결합해서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초, 중, 고,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이루어질 원격 수업이라면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된다. 원격 수업의 장점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원격 수업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야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몰아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게 원격 수업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력 격차, 교육 격차를 피치 못할 일이라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고 학습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수학 과목 같은 경우 한 반에 인공지능이 투입된 로봇을 한 3개만 투입하면은 거의 흥미롭게 완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보시면은 50% 이상이 잡니다. 수학 시간에는 아마 70%가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에 등교했다 뿐이지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AI를 투입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자기 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I를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 교육 소외 지역이죠. 이럴 때는
교사대생이라든지 임용종 교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금도 한 4주씩 교육봉사를 합니다. 근데 4주 가지고는 안 되고 6개월이나 1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는 적절한 수고비는 좀 주는 거죠. 완전히 교사만큼의 봉급이 아니라 예비교사로서 이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라든지 학력 오차가 심한 지역에 가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거. 티칭 포 아메리카처럼 티칭 포 코리아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소외 지역 학생에 대해서 꾸준히 이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도시에서도 교육소외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를 절대 해신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대책으로 제가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대입철이지 않습니까? 수시와 정시 갈등 한때 심했죠. 대입 정책이 자주 변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또 중학교 3학년, 또 대입 정책이 다릅니다. 대입이, 이 정부 들어서도 역시나 대입 정책이 2, 3년에 한 번씩 크게 바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제도, 대입제도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만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입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3년 동안에 즐거운 학창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학교 다닐 때가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한 번만 실패해도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내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수행평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차례가 아니라 8차례 보는 시험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를 착실히 한 학생들은 성적 발휘가 대체로 되는데 안 되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죠. 그래서 재수생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에서 대입에서 고교 내신을 많이 반영하라니까 대학에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간의 학력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A의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30% 성적을 가진 학생은 다른 지역의 특정 학교의 3% 안에 드는 학생보다 더 실력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학력차가 있다는 걸 대학에서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거죠. 100% 믿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걸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력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상위권 대학 정시 전형률 저희에서는 수능을 안 봐요. 수능이 필요 없어져요. 올해 수능 보는 인구고 수능 신청은 했지만 14%가 넘게 수능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능이 필요 없는 대학이 그 밑에 제가 참고 58.4%는 수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시에서도 사실. 그 다음에 수시가 한 70% 이상이 수시로 모집하는데 그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게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하고 우리는 안 따질 테니까 우리 학교 지원만 해다오 하는 대학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또 상위권 대학, 특정 뭐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학생 모집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지 성적 따지지 않고 등록만 해다오 하는 대학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대입 정책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대책이 그럼 뭐냐? 제가 생각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수시와 정시 선택, 정부에서 뭐 30% 이상 해라, 40% 이상 해라 하고 정해줄 게 아니고 또 대입 전형에 내신을 몇 프로 반영해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학에다 그냥 자율성을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하든지 정시를 하든지 대입 전형에 뭘 하든지 관계없이 대학에다 다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논술고사는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적성검사도 하지 마라 그러고. 논술 전형을 왜 하지 말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교육 유발하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때문에 내신 관리가 안 된 아이들은 논술 준비해가지고 이를테면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는데 또 아비추어라든지 이렇게 다 사실 논술 시험이나 진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논술로 하자고 해놓고 우리는 논술고사는 사회교육 유발하니까 없애자고 이야기해요. 이게 대입 전형 방법도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대학마다 또는 전공마다 여건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학생 모집에 유리한 대학, 또 불리한 대학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려고 애를 쓸 거다. 굳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대학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 전형은 3학년 1학기 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전형은 그때 이루어지고 국내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돼야만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부터. 왜 이런 또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 EBS, 이거 정말, 이게 농어촌 학교는 EBS 연계해야만 된다, 그러고, 대도시 학교는 EBS 연계 자체는 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EBS 연계 자체는 넌센스죠. 대한민국만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과서 다 팽개치고 뭐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1학년부터 EBS 교재 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EBS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면은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교과서는 주교재, EBS 교재가 부교재.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EBS가 우리나라 모든 교육 내용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EBS에서 공부할 책이 수십 권입니다. 국어 하면 한 서너 권만 공부하면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수십 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EBS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EBS 연계 정책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문제은행식으로 빨리 옮겨야만 우리나라도 충분하다. 매년 한 달 이상씩 출제위원들 감금해가지고 출제하고 출제해도 훌륭한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평가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은행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하다 보니까 대체로 국영수사과는 주요 과목이라고 다 반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화학과 가는 학생들에게 무슨 과목이 중요하겠습니까? 화학과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수학인이 화학 배운 과목 성적만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화학과 가겠다는 학생. 국어나 문학 성적을 반영할 이유는 없는 거죠. 거기에 근데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 국문과 가겠다는 학생한테 과학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공별로 교육과정 전공한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공별로 어느 전공에 무슨 과목이 우리는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면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배웠던 과목 가운데 내가 적성이 공부해 보니까 이쪽이 내 적성에 맞구나. 그래서 나는 이 희망학과를 이과로 가야 되겠다고 정해서 그 과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내가 잘해야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고교 내신 반영도 좀 다양하고 소수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시절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대학은 너는 선택해서 가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없게끔 만들면 안 되고 패자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이 먹어서 철들어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교육복지, 요 보수 쪽에서 제일 약점이 이거였죠. 무상급식. 이걸로 서울시장 문제 됐지 않습니까? 요새 무상교복, 무상교육 다 되고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 됩니다. 근데 이 무상 시리즈가 확대돼가지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교육 예산이. 항상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주면은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도 다 요새는 다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출직 교육감이 펼치는 퍼주기식 교육정책. 이게 이제 교육 포퓰리즘이 되죠. 이런 게 많고. 또 체육복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요새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하게 지원받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두지 않는 지원 정책으로 사립학교가 아주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40% 정도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교육청이 예속될 수밖에 없죠. 이런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네, 아마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우리 사회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수도 철저히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그냥 완전한 교육 복지를 위해서는 출생부터 대학까지 또는 임신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우리도 하자. 차라리. 어차피 무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혹시 고교 졸업 시에 또는 만 18세 성인이 되는 때에 일정 금액을 평생교육 바우처로 주는 겁니다. 이템 교육 받는 데만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거죠. 2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바우처로 줘서 나는 대학 가기 싫다. 대신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정비기술 학원에 가서 그 바우처를 쓰는 거죠. 근데 평생교육 바우처를 써서 이템 교육만큼은 돈이 없어 못 배운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사립학교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100% 공짜로 할 게 아니라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지원해주고 추가되는 돈은 개인별 차액은 사립학교 선택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고등학교 자사고나 특목고는 사립학교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전액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그러나 자공고라든지 특목고 공립은 무상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등록금만 해서 7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립예술고등학교는 700만 원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슨비까지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왜 차별받아야 되죠? 기준이 뭘까요? 그게? 공립예술고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립예술고를 선택했다 하면은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고 공립예술고를 선택하면은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소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 소득하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님은 누구나 세금을 내고 공평하게 지원을 받고 내가 좋아서 사립을 선택했으면 그 차익만큼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육과 양육, 다섯 번째는 영유아 양육은 부모 책임을 해야 된다. 애기 낳아서 부모가 책임이 없는 애를 낳았으면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다. 그런데 부모의 책임이 부모가 힘들 때는 적정한 양육수당을 매월 지금도 줍니다. 지금도 주는데 차등화되어 있고 액수가 너무 소액입니다. 지역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보육을 18시간제 운영하다. 이건 교육감이라든지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정책으로 많이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장소, 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운영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18시간제 운영하면은 부모님들이 훨씬 출퇴근에 장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제가 꼭 보수 쪽에서 꼭 교육 공약으로 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신부터 아동의 18세 또는 20세까지 부모, 특히 엄마에게 매월 일정 액수를 자녀 보육비를 줬습니다. 저는 현재 재산가치로 화폐가치로 따지면 1인당 50만 원씩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월. 엄마가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에서는 현재 한 300유로 정도 주고 있습니다. 20세까지. 임신하면서부터. 그래서 독일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독일도 인구 감소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정책을 펴면서부터 터키에서 오는 이민자라든지 아프리카 이민자 특히 많이 낳기 시작해서 아이를 3명 이상을 낳고 막 그래 다자녀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회 유지에 국가 유지에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에게만 사실 엄마에게 양육의 책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국가에서 나름대로 보상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과 돌봄시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이해관계도 있고 관할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요즘에 아마 선생님들 뭐다 들으셨지만 고교 학점제 이야기할 겁니다.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실시하자, 선택하자 이거예요. 듣기에는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정책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되려면 시작부터 하고 봐요. 체계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학점제를 하면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야 되는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만약에 한 과목밖에 자격증이 지금 없는 선생님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재도 고등학교는 고교 선택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5, 2, 3은 선택을 하는데 실질적인 선택권은 안 줍니다. 거의. 어떻게 하냐?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 과목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 과목을. 예를 들어서 제2 외국어다.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뭐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에 일본어 선생님이 계시면 일본어 하라고 하는 거죠. 중국어 선생님이 계시면 중국어.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선택이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주되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의 복수 자격을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복수 자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교 학점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상대적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는 현재 절대평가제 도입하자 그러는데 대학과 같지 않습니다. 대학은 A 학점은 뭐 20%면 20%, B 학점까지는 50% 이상이 들어가면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또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고 80점 이상은 무조건 B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력이 낮은 학교는 80점 이상은 A로 한다. 이것도 학교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마다 학력과 상관없이 A를 양상할 수가 있습니다. A, B, C, D를 했을 때 A 학점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건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입장과 결합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처럼 차라리 상대적인 절대평가제를, 비율을 정한 절대평가제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맨 앞에서 말씀 올렸던 국가 수준의 최저학력 보장 기준이 만들어졌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양화 특성화로 고교 선택제를 하는 게 오히려 학점제 보완하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고등학교 있다면은 일반고 4개, 수학과학고 2개, 문화예술고 2개, 뭐 체육과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많으니까 사립학교를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사립학교를 평가해서 차별화하자, 등급별로.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독립성을 주자. 이런 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것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임신부터 이렇게 20살까지 수당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고 교사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자격증은 다양화해야 되겠다. 교사 자격증은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만 하지 말고 그 넘나드는 교사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통합학교를 적극 운영해야 된다. 지금 분리해가지고 운영하면 관리직만 양성됩니다. 학교마다 교장들만 두게 되는 거죠. 고위직만 양성되는 거죠. 참고로 교육청의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이 되면서부터요, 관리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학생 수는 대폭 주는데 교육청 직원 수는 줄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코로나 시대에 2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교육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 지금 20명 이하인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원격 교육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력도 높아지고. 근데 거의 그런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의 기득권 보장,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요 감축. 그러면 교사들 인원도 줄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기득권 주장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내년 내명년에 이런 시기가 옵니다만 교육감 직선제는 현재 구도로 보면은 보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진보는 정교조라는 교원단체가 있고 정교조라는 교원단체는 민노총에 가입할 수 있고 민노총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교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다. 결론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진보 진영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되어 있는 보수 진영의 싸움은 진보 진영이 유리하게 돼 있다. 더군다나 결선 투표제도 아니고 최다 득표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이 제도 하에서는 아마 10중 8구는 불리하다. 그게 지금 오늘날에 17개 시도에서 15개 시도가 정교조 주신 교육감이 장악한 그런 선거 결과로서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건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황승현 선생님께서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건 찬성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백훈 선생님께서, 대책에 정교조 해체가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황영남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셨고요. 네. 그리고 또, 황승현 선생님께서 우파 교육감이 당선되면 학교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여기에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선생님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조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교조 해체가 된 나라가 그런 노조가 해체된 나라가 없고요. 정교조는 정교조 하라고 두되 교원 정책에 차별화를 해가지고 정교조의 기득권만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책무성이 확보되는 방향, 또 정교조 합법화할 때 이런 몇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합법화된 것이 문제가 되지만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정교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고 전략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정교조도 신입 회원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교조를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기득권만 찾으려고 하는 교원단체는 교사들에게도 사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파 교육감에 당선되면은 이거는 내 교육의 책무성을 저는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파 교육감. 옛날 그 기득권만 고수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뭐 다 일일이 그 베이직 인컴까지도 다 설명하시던데 다 일일이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장에 있지 않는 고등학교 현장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수업에서 학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수학도 고급반, 뭐 기초반 이렇게 같은 학년이라도 그런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수능 시험의 경우 뭐 이게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뭐 그 많던데 특히 국영수 과목 중에서 수학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 요번 시험도 그렇고 과거 시험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걸 2번 풀어본답니다. 같은 시간 내에. 그렇다면 이건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어떤 학생은 4번을 풀어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수능 시험의 변별력 어떤 때는 뭐 물수능이라고 했다가 불수능이라고 했다가 이건 뭐 공신력이 정말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 외에 수시냐 정시냐 등 뭐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은
학교에서 실제로 수준별 수업을 설정하더라도 평가는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내신 반영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낙제 제도가 없고 올반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준별 수업이 개인의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변별력이신데요. 수능 변별력은 상위 10%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수능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키 문제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난이도 문제를 한두 문제 꼭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실수하면은 등급이 2등급이 되는 거고,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그런 이제 요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는 비슷합니다. 언제나 그 틀리는 거 틀리고 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수학의 학력 수준이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학력 격차가 많이 심하다. 이거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돼 가지고 생기는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채팅창으로 황승현 선생님과 김원식 선생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 올라왔는데요. 네네. 한번 지금 보수 진영에서 선거운동 할수록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제적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지난 교육감에서 우리 교육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동근 대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활동해봤는데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개인 명예욕 때문에 교육을 위한 거냐는 개인이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고요. 그러나 진보는 단일화가 가능합니다. 조직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보수는 그걸 밀어붙이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학부모가 학교에 가는데 학부모가 가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의 모든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잖아요. 그걸 누가 기록하냐면은 선생님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죠. 만약에 선생님과 관계가 나쁘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설령 학교에 가셔서 수업을 보시더라도 직접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교장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졸업한 이후에 이야기하거나 이렇죠. 이렇게 교육 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께서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황 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생에 남는 게, 좀 죄송하지만은 이 내신 같은 거 관리하다 보면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지 교사한테 다 매이잖아요. 솔직히 매인다고요. 아무리 이렇게 미워한다들 매이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다면은 교사한테 덜 매게 하려면은 사실은 좀 공인된 그런 수능 시험 같은 걸 통해서 내신 비율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 좀 죄송하지만 거의 노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까 수행평가도 다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을 갖는 거고, 학부모들은 그냥 쫓아가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요즘 뭐냐면은 내신 성적의 비율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를 대체하느냐? 그러면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고3 학생들이 표준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시험, 그게 바로 수능이죠. 수능 같은 걸 통해서 내신 비율을 줄이는 게 맞고, 또 하나 해결책은 아까 여기 메모창에도 있던데, 결국은 가리키는 학생을 내가 뽑아야 되거든요. 대학교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직원을 삼성전자에서 안 뽑고 교육부나 또는 노동부에서 뽑아서 보내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야. 지금은 왜 대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내가 뽑아야 되는데 왜 그런 선발권을 갖다 안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조그만 질문 하나 마저 하는 김에, 지금 아까 학년 인구가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막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낭비를 도대체 누가 통제합니까? 도대체 학생은 팍팍 주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은 안 줄고,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교사들 또는 현직에 있는 그런 교원단체들이 돈을 펑펑 쓰고, 그래서 교육 예산을 학생 수에 좀 연계할 수 있게 통제하는 방법, 내신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높여서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 내가 가르칠 학생을 내가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게?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정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또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해서 오는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고등학교 사정을 거의 몰랐습니다. 대학교도 조금 전에 조동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도 자율화해야 되는데 전부 이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정해놓은 것들대로 하니까 근데 왜 이제 대학은 자율화가 안 되느냐? 말씀하실 때 그 예고 등록금이 1년에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7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그 교장 선생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예. 그 네. 10년간 아마 동결이죠? 10년 15년간 동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 과장 정도, 부장 정도 한 대학 졸업한 지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 제자들하고 제 월급이 비슷하거나 제가 작거나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 이제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존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에 그 피사 스타디라고 하는 거 있죠. 피사. 예, 예, 예. 피사 스타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수학,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는데 세계에서 1위, 2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많이 2007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유가 지금 학력 중시하는 네. 교육 정책이 아니고, 네. 이를테면은, 보수에서 잡았을 때 뭐 행복교육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 엉뚱한 그게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네. 공부하는 게 마치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 네. 홍보하는 통에 학력이 많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어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 입시가 뭐 문제가 됐을 때 대학 입시 문제됐을 때 제가 칼럼 쓴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조동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수능을 100%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논술 시험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논술 시험이 왜 안 되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학 교수들이 논술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끼리 또 경쟁하다 보니까 논술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뭐 논하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 답할 수 있는 교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등급화해 놓고 내신도 등급화해 놓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경희대학교 이제 있습니다만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오는 학생들이 등급과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이 거의 같은 애들이 옵니다. 얘들을 뽑으려고 논술에서 1점, 2점 차이인데 그런데 채점하는 선생님마다 혹은 제가 채점을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채점할 때하고 저녁 때 채점할 때하고 채점할 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도 논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논술 시험을 봐가지고 전체 입학 정원의 2배 정도를 뽑아 놓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논술로 A, B, C 등급으로 하거나 이렇게 그걸 등급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 이런 것들은 1점, 2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점수로 해가지고 뽑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죠. 왜 거꾸로 돼 있냐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력이 아니고 뭐 행복 찾고 뭐 평등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교육감이 바뀌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보면은 교육감 당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감 출마하셔가지고 좀 바꿔보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들도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아주 엄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쁘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게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이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이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은 교사한테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를 전혀 평가할 수 없고 교사 자체들 간에도 경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판사들도 말이죠. 제임용 받아요. 교수도 제임용 받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한 뭐 몇 년 지나면 뭐 실력이 옛날에 대학교 배운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중간에 재평가를 해갖고 재임용 과정이 있어야지 교사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경쟁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잖아. 한 번 교사가 되면 30년 전에 배운 것 갖고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끝까지 논문을 안 쓰면 뒤처지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데 교사는 30년 전에 한 번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평가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지금 크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교사와 다른 예를 들어서 바깥에 박사를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단지 교육학 몇 개 안 들었다고 선생이 될 수 없는 구조, 이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바깥에 박사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학 과목 몇 개를 이수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여러 개 있지만은 일단은 교육 현장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교사의 그 권력이 너무 세다 하는 그런 걸 교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니, 최 교수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교사 조직은 40만 명이 넘는 교사 조직이어서 정치적으로 부담들이 많은 갖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교원정책이거든요. 근데 교원정책을 제대로 시도하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뭔지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말씀 주세요.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원남동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뭘 했냐면 교육 평준화 철폐였었습니다. 그때 교청 회장님 모셔갖고 그때 한나라당 무슨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바른사회 토론회가 이 교육 관련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이라는 거를 이제 따로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여기 뭐 조동원 교수님, 교수님 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즘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총장님도 와 계시고 여기 조동원 대표님도 와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오늘 토론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스코프가 굉장히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서 저는 교육 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도 아마 서브 아이템을 몇 개 나오면은 후속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생의 선발권을 대학한테 돌려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무지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뭐처럼 교육 문제가 우리 한번 했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됐던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총장님이나 황 교수님이나 분들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 서브 아이템 중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걸 우리 지금 최승호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교원평가 문제. 근데 그런 후속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사실은 여기 대표님하고 총장님 계시니까 제가 건의차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나와보니까 덕수상고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지를 몰랐어요.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실업계 그 교육이 다 이게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아주 지금 뭐 그냥 뭐 운동, 야구나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그 실업계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문제도 우리가 아울러서 한 번쯤 이제 다시 한번 그 재검토 내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아까 거는 건의사항이었었고 두 번째 거는 우리 황교정 선생님한테 그 예술만 그 특화가 아니고 실업계 교육 문제도 사실은 상고나 공고나 농고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에 관한 거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일종의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가 MB 때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만들고 지원을 대폭했을 때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요새는 다시 또 인기가 없어가지고 정원 채우기가 힘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산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 특성화 교육.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서 문제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도 사실은 대학까지 가야만 되는 학력 인플레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계시는 직업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30년 또는 20년 전에 배운 걸 가지고 지금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정비 기술만 해도 옛날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기민하게 시대 사회 변화는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저는 그래서 검토합니다.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은 저희가 12월 30일, 네, 그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있는 저희 웨비나인데요. 저희 다음 주는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시간은 9시 30분이 아니고요. 좀 일찍 8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고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0일 수요일 8시입니다.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님 모시고 반민주 독재 정권의 사생아 공수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공수처는 올 한 해 떠들썩하게 저희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거대 여당은 공수처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런 공수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강행을 했는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탄생할 공수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저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